세비티님, 처음에 세비티님도 원래 공무원이시고 진짜 그냥 워킹맘이셨잖아요. 근데 그때 언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원래 저는 제가 24살에 공무원 합격했어요. 저의 첫 직장인데 저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가지고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평생 일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대 때는 어차피 결혼도 안 했었고 그냥 일에 올인해서 거기서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30이 넘어서 제 첫 아이를 이제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뭐든 계획대로 되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완벽하게 딱 되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뭘 돌발 변수가 생기는데 직장에 당장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아프다거나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직장에도 제가 제대로 몰두할 수 없고 가정에도 몰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저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거의 1년 정도 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복직을 하는데 복직하는 첫날 저희 아이가 뭔가 느낀 거예요. 엄마가 어딘가를 가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나가는데 정말 발목 붙잡고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떼놓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저희 남편과 제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또 그 앞에서 아이가 막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계속 우니까 엄마도 너무 아이가 안쓰러워서 계속 같이 울었대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면 그때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항상 퇴근 시간에 아이가 지하철역 앞에서 친정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그 시기가 되면 아이가 시계도 볼 줄 모르는데 우리 엄마 온다고 나가자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첫째가 제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다시 휴직할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다시 제가 둘째를 또 가지고 또 휴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또 둘째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거 6개월 때 알았는데 선천적으로 폐가 기형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애는 거의 대부분이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서울의 아산병원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진찰을 하시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는 뭐 90%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확실하게 또 그런 특이한 사례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곳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아이가 한 2돌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병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2돌쯤 됐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직장생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직장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좀 연가를 내고 이제 서울에 수술하러 갔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좀 예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어요. 회복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직장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아예 수술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하고 나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쉬고 있을 때 제 관련된 일이 되게 많이 이렇게 왔나 봐요. 그래서 대직을 하시는 분이 되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뭔가 제가 너무 죄송하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폰아이는 또 신경이 쓰이고 계속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월급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 중에 하나일 텐데 또 신혼 때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제가 이제 신혼 때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차를 샀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있던 이제 직장이 교통이 정말 안 좋았어요. 되게 작은 도시였거든요. 시골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는 버스도 몇 대가 없어요. 그래서 꼭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 카풀 같은 걸 좀 활용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의 차를 얻어 탄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탄다거나 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차를 사야겠다 결심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제일 저렴한 차를 찾다가 딱 1,0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소형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격만 보고 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차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옵션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냥 기본적인 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수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운전석만 그냥 그 자동으로 열리고 보조석이랑 뒷좌석은 문이 안 열려요. 그냥 밖에서 키로 열어줘야 되고 창문도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 정말 차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도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의 그 좋은 차가 그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할부로 샀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갚아야 되는데 그때 매달 50만 원 정도 할부금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랑 저랑 둘이 월급을 합쳐도 거의 300만 원이 겨우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매달 나가야 되는 제 차값만 5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주유비가 유류세가 그때도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리터당 거의 2,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차 그 유비만 해도 거의 5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는 이렇게 힘들면 내가 마이너스 대출을 쓰면 되지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그게 빚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해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거기서 적금을 매달 넣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영원히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친정 엄마께서 눈치를 채셨어요. 얘가 뭔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그 하얀색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딱 넣어서 손에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쥐어주면서 너 이제 필요할 때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같았으면 당연히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제가 힘드니까 그냥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은 걸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땐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결심했던 게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구나.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되게 사람을 비참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내가 돈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답을 찾았던 게 그럼 내가 퇴사를 만약 여기서 한다.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겠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규제가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제가 다른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부동산이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돈 공부를 시작하셨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순조롭게 가는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지. 만약에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던 그 시기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이런 돈에 대한 결핍이 강하다 보니까 빨리 그걸 좀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빨리 투자를 해서 성과 내야 된다. 거기에 되게 제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지금 해오면서 느꼈던 건 공부를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지 정말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면서 이거 경험하면서 빨리 배우면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사서 성과를 내는 거기에 내가 되게 포커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물건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받아서 그냥 계속 어떻게든지 이걸 계약을 하려고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대책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가족들도 저를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걸 아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되게 더웠던 여름인데 그때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부동산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덥다고 힘들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냥 계속 물건을 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저를 되게 도와줬던지 이게 파토가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보다 보니까 초보 분들은 특히나 내가 사는 지역부터 보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결심했을 때 대구에 있는 지역들을 막 봤어요. 그러다가 그 대구 안에서도 정말 선호하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역이라고 하면 서구 쪽인데 거기는 공장지대이고 대구에서도 거의 제일 선호를 안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또 소장님한테 이거 하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장님이 그러면 뭐 내일 계약서 쓰러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준비를 해서 간 거죠. 갔는데 이게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매도인 분들이 이게 갑자기 이제 집을 팔게 되니까 이제 빨리빨리 부랴부랴 이제 가야 되는 집을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였는데 당장 입주를 하는 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중도금을 거의 1억 이상인가 갑자기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전세를 맞춰가지고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저한테 중도금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를 보면 거의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이제 조급했고 초보이고 그 무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저라면 절대 이제 그런 곳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또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